지금 IDA 디지털 컨퍼런스 첫째 날 저녁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해외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 같이 하루하루 노동하며 또 스킨십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김진수 대표님, 캐나다 긱섬의 김진수 대표님을 모셔서 mem겹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김진수 대표님은 30세에 미국으로 유학하셨고 미국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셔서 4년간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35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1인 기업을 창업하는데 이 회사가 창업 18년 만에 500명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캐나다 원주민 마을의 원주민들을 위한 기업, 긱섬을 설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계시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고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 단체를 설립하셔서 선교와 교육을 지원하고 계시고 저서로는 선한 영향력,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김진수 대표님과 한 40분 정도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담이라고 해도 대표님께서 거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예정이고요. 대표님의 어떤 인생 여정과 사역 이야기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이렇게 평생 살아오시고 또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것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 또 중년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표님을 모셨고요. 대표님, 지금 이제 긱섬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굉장히 긴 인생과 또 사업의 여정이 있으셨는데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나가 보니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원주민 마을과 내가 태어난 것과 너무 유사한, 그러니까 산골, 지금은 또 산골이거든요. 그뿐 아니고 내가 자라난 가정 환경도 원주민과 너무 비슷한, 저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둘째 형님은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이 세 가지가 원주민들의 문제라는 것. 지나가 보니까 이 우연과 같은 것들이 다 점 같은 것들이 선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배경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유학 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성공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이 종착역, 내가 지금 원주민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희 배경과 모든 것이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젊으셨을 때 미국으로 유학하셨고 그리고 이미지 솔루션스를 창업해서 또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전기공학이었는데 제가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컴퓨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꿔서 30살 약간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고, 그래서 스티븐스 공대에서 3학기 만에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했죠. 뭐 취업도 쉽지가 않았죠. 뭐 영주권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가서 정말로 밑바닥 부디 일을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일을 했고요.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R&D 디렉터가 되어서 35살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느끼는 것은 비즈니스는 어찌 보면 특히 창업 같은 걸 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모르면 용감하거든요, 사실은.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비즈니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1명에서 10명 되는 것까지는 노력으로 충분히 되는데 10명에서 100명 되는 게 2년 걸렸어요.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고 저는 한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어찌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그런데 어려움 자체가 나를 단단하게 하고 어찌 보면 지금 있는 코비드 같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요 훨씬 더 단단하게 더 준비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요 어찌 보면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다른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분명히 나의 실수인데 중요한 것은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는데 개인적인 실수인데 그것이 다시 오히려 성공의 그 바탕이 된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한 거의 500명까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대기업에 인수를 하게 됐죠. 대기업에 인수를 하게 되니까 물론 저로서는 재정적으로는 독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해에 내가 이 원주민 동네에 단기 선교를 왔다가 하나님께서 놓으신 더 태세가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사실. 네, 하나님께서 선교지 또 이렇게 원주민 곁으로 완전 부르셨는데 이제 영리기업 한복판에서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련은 없으셨는지 또 어떤 증거가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원주민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왔었고 저는 뭐 물 건너 산 넘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뭐 다 하이웨이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 추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를 했더니까 원주민 추장이 저한테 한번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산 송이버섯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그것을 막아줄 수 없느냐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이제 회사를 파는 애였으니까 팔고 나면 뭐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거 뭐 내가 비즈니스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거 못하겠어 하는 생각. 그런데 이제 망설여지는 거는 저는 미국 동부고 여기는 알래스카 밑이니까 완전 서쪽이니까 그리고 같이 왔던 딸이 나는 아빠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고는 싶은데 또 결국 질문하길 왜 내가 해야 되나는 어떤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가운데 돌아가는 길에 그 버스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뭔가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라고 하신다고. 저는 그런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베이스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묵상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부담이 되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에스더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 이 백성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그 말씀이 자기가 강하게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 가슴에 불이 붙은 거죠 사실. 그것이 제게서 부르심이었고 지나가 보니까 진짜 원주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제대로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았으면 비즈니스를 시작 못했듯이 내가 원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 아마 시작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모르고 시작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네, 예,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들 부르시는 게 다 보여주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조금 살짝만 보여주고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전술인 것 같아요. 우리를 낚으시는. 네. 근데 정말 자본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시장 한복판에 계시다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사인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이끌림을 받으신
그렇게 되셨는데 혹시 지금 사역하시는 캐나다 현지 그 지리적인 위치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살고 있는 동네는 키트왕가라는 동네입니다. KITWANGA인데 알래스카와 거의 인접되어 있는 그 캐나다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위에는 대부분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보호구역은 1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희 주위에 한 대여섯 개 보호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 산골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물론 시골이지만은 이 사람들도 다 인터넷 다 있기 때문에 캐나다 선진국입니다. 다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같이 어찌 보면 많은 주위에 있는 일반 캐나디언 속에서 더 외로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원주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의 그런 안타까웠던 가정사와 연결해서 현재 부르심과 또 같이 나눠주셨었는데 캐네디언 원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섬기기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직업이 없다는 거. 음, 그런 실직률이 한 50%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정상일 거예요. 자합이 없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남자들이 술을 먹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고 알코올 중독이들에게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직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직업 창출이 쉽지가 않거든요. 원주민 마을들이 대부분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즈니스를 세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제가 대부분이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창업을 해가지고 직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는 뭐 비즈니스 뭐 디벨롭먼트 커뮤니티 만들고 막 하려고 했는데 금방 느낀 게 아니구나.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결국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 같이 살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목재에 관심이 있고 가구를 메이킹하니까 결국은 벤치 같은 걸 만드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고 나서 보니 좋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내가 지금 제재소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구 공장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게 비즈니스 클래스 있거든요. 뭐 스트레티지하고 뭐 스와트 어널리시스 했는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는 느껴지지 못하는 거니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이 살아가면서 관계 맺은 후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그러지 않고는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에는 그냥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정말 극심한 가난과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는 NGO들이 들어가서 뭐 물과 빵을 나눠주는 것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줘서 같이 더불어서 일터에서 살면서 선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빅썸의 어떤 창업 과정에서 생각나시는 것들 실제 사역 실제 현장 그리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창업은 처음에 이제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그 송이가기 폭락을 막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서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의 80%를 가지고 원주민 2명에게는 무료로 저는 20만 불 투자하고 지분을 80%를 소유했지만은 그분들 2명은 10%씩 투자하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로컬 놀리지 커넥션도 에셋이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꼭 돈만 투자하는 게 그게 자산이 아니고 어찌 보면 관계 자체도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10%씩 2명에게
주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시작해서 물론 제가 이런 쪽의 비즈니스 전혀 몰랐기 때문에 송이를 어떻게 수출하는지도 몰랐고 처음에 송이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도착하지도 전에 다 썩어가지고 버려야 되고 제가 무역에 관해 저는 몰랐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하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래요. 실패를 해요. 실패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걸 통해서 다 배우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배워서 빨리 다음 단계로 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처음에는 물건을 생산해서 제가 직접 팔은 거죠 다. 그러니까 다 소매주 뭐 교회에 다니면서 바자회 왔는데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송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도매로 다 넘겨요. 그러니까 일반 마켓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어떤 교회에다가 부탁하는 건 전혀 없고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선교지 특히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비즈니스가 보여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선교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나의 관심은 선교지 비즈니스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들어가서 비즈니스 안정될 때까지는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나는 선교까지 가지 말고 내가 다리를 놓는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기초를 닦아주는 그 역할만 하더라도 관계를 맺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 맺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거의 10년이 돼서 제가 wolf clan 그런 늑대족에 입적이 됐고 제가 원주민 이름이 있습니다. The Lexcanist 영어로 말하게 되면 Shining Mountain 그 인디언 클랜에 입적이 됐으니까 같이 그냥 참석도 하게 되고 그게 관계거든요 사실. 그런 베이스 안에서 그들이 나를 신뢰한 베이스 안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돼야 되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자마자 무슨 교회 개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냥 사셨잖아. 전국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사셨다. 그리고서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30년 동안 동네에 들어가서 관계 맺고 사는 과정 없이 바로 선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그 울프 클랜에 입적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짧은 순간 툭 말씀하고 지나가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연과 또 노력과 과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대표님께서 쓰셨던 선한 영향력의 그 책에 있는 오전도 종족이라는 표현도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오전도의 그런 상황에서 또 전적으로 신뢰를 얻어서 울프 클랜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여기 와서 같이 살면서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그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기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액티비티나 오히려 또 여기 엘더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후원하고 하는 것에 제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 친구 참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구나. 그리고 물론 그래.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추장이니까. 추장이 나한테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한테 이것을 도와줄래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요청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은 송이버섯 가격이 정말로 안정이 됐거든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특히 올해하고 지난해는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송이 가격 폭락을 막으려고 했는 것이 어느 정도 작전에 성공을 하면서 그들이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구나 하는
과정 하에서 이제 추장이 나를 앞으로의 비즈니스 쪽을 또 인볼브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더 앞으로 깊이 자기네들 쪽으로 인볼브 시키기 위해서 저를 입적을 시킨 거죠, 사실은. 뭐 제안을 원점이 추장이 했으니까 내한테. 내가 뭐 날 입적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럼 정식으로 해라, 요청을 해라. 다른 사람이 다 알리고 해야지 그냥 당신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공포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 지금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울프족 자리가 있어요. 제가 거기 앉게 되고 그 울프족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서브를 해야 되고 하는 걸 제가 같이 하게 되죠. 예. 아, 혹시 어려우신 점 있으실지, 그리고 후배들도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또 어려운 점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어려운 거는요, 잘못 도와주게 되면 해가 돼요, 오히려.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많이 보면요,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원주민도 많은 부분이 같아요.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의존도를 높이게 돼. 높이게 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돕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게. 그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딱 되게 되면 아 너무나 많이 내가 그게 탁식이 되구나 생각이 되면 스탑을 해야 되는, 냉정하게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 선이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렵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송이버섯 같은 경우는요, 저희 고객은 물건 값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야 자기네들 이익도 많이 남기고 하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은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한쪽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하고 한쪽엔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러네요. 대부분의 사람들, 비즈니스들은요,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카스터머 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또 원주민을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서 항상 힘들고 갈등하게 되고, 제가 항상 원하는 건 공정이다. 피어하자 우리. 보통은 시장 흐름에 따라가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폭락할 때는 그 이상 폭락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공정무역이라는 건 결국은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주기 전에는 공정무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공정무역은 절대 쉽지가 않고요. 공정무역이라는 건 결국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한 단계라도 줄이지 않고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서 무료로 일을 해줬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단계를 가능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원주민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밖에서 하는 일을 원주민 동네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잡이 여기 생산되고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로컬 바이들은 밴쿠버에서 예를 들면 큰 회사를 해서 고용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냥 사가지고 보내주면 끝이에요. 공정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안다는 가정 하에서 행동하자는 거죠. 내가 사는 가격을 카스터머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파는 가격 원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럼을 통해서 간격을 메워야 되지. 원주민들은 중간 사람들을 계속 욕하게 되고, 중간 사람들은 또 원주민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런 정직 바탕 속에서 저는 그렇죠. 항상 누가 나의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오픈한다. 그리고 나는 적정한 그 이익만을 남긴다.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회사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익은 적정한 이익은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이익을 남겼을 경우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철이 끝나게 되면 보통 저한테 송이를 공급하는 원주민들 수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내한테 공급한 송이 가격을 끝나면 돈을 돌려줘요. 제법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한 3,000불, 지난해는 한 6,000불 정도를 내가 돌려줬으니까. 결국은 일을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돌려주는 거죠, 사실. 내가 이익을 그만큼 남겼으니까. 저는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내가 원점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없으면 돌려주는 것도 없지만, 당연히.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주되 그냥 돈을 도네이션 하기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도네이션은 개인에게는 전혀 하지 않고요. 단체, 특히 청소년들의 액티비티에 보통 도네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익금의 30%를 원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놓고 뭘 속이고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취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에서 작동하는 계산들을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같이 상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에서는 참 적용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장로님께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전에 이미지 솔루션스에서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테그리티. 저희 회사의 세 가지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첫 번째가 인테그리티, 정직이었어요. 두 번째가 satisfaction, 그다음에 innovation 세 가지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했는데 정말에는 정직이라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 고객은 다 백인들이 대부분이 그 매니저로 있는 제약회사였거든요. 제약회사에 있는데 이 동양인들이 이 얼굴을 가지고 그게서 성공했던 가장 큰 팩트가 정직이라고 저는 봤고 그리고 그거 정직한 것이 대부분이 못하는 이유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성장하려면 볼륨이 늘어나야 됩니다. 볼륨이 늘어나지 않고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볼륨이 늘려면 결국 정직을 통해서 결국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확신을 주고 물론 도덕적으로도 좋지만은 그것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주변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유형의 어떤 텐저블한 그런 것보다 정말 인텐저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돈 그 자체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더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고 또 당장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정말 영혼과 공동체와 사회를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또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선교란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이제 이런 정의가 있으실 텐데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선교라는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같이. 성육신의 삶이 결국은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무슨 과연 선교가 될까? 물론 교회 나올 수가 있고 무슨 척할 수는 얼마든지 있지만은 왜냐하면 나한테 뭔가 베니핏을 주니까.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과연 몇 년 걸릴까? 한 10년 걸린다고 저는 봐요. 결국은 10년 동안 어떤 결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일하는 것. 그리고 저는 달란트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저는 비즈니스 달란트를 타고났어요.
저는 교회 개척, 저는 설교, 저는 관심도 없고 제 달란트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 달란트를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저 얼굴 보고 행복하게 느껴진대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서 아침 오기를 기다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빨리 와야지 내가 밖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두우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부담감이 없어요. 누구한테 보호해줄 부담감도 없죠. 내가 무슨 후원을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원주민 오게 되면 이야기를 슬슬 나누는 거예요. 나는 2년 전인가요? 벌써 1년 조금 지났네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제가 느끼기를 이러다가 이곳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생각이 든가 죽어도 별로 나 자신한테는 미안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위로가 되든지 죽는 것 자체가 별로 두렵지 않은 거야. 죽어도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하는 일들이요, 나무 비고 안 하고 잘못하게 되면요, 나무 비는 걸 과부 만드는 툴이라고 그러는 정도 잘못하게 되면 진짜 위험해요. 근데 그걸 나는 계속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원주민 오게 되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 나는 죽어도 괜찮겠어.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신앙적인 걸 솔솔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 그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다가 팽개치셔도 좋겠다. 어찌 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란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컨퍼런스 취지와 굉장히 잘 맞는 말씀이고, 특별히 아마 비즈니스 에듀 미션에 대해서 따로 답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비즈니스 에듀 미션도 결국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부분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국에는 인생 이모작, 그래서 이제 50 플러스 세대, 50살 이후에 인생을 좀 다시 이모작하려는 그런 분들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국내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시고, 자산도 어느 정도는 뭐 축적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려고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께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내지는 첫 발을 이렇게 디뎌라, 이런 마인드로 디뎌라,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또 해요. 저도 돌아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막 했는데, 결국은 비즈니스를 했다는 사람은요, 그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사실은 창업하는 건 비즈니스 플래닝을 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거 어차피 시작해봤자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 30% 일어날까?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가는 거예요. 가서 사는다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할. 그리고 제발 들어가서 처음부터 뭐 교회 개척하고 무슨 그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부담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면요, 경제적으로 후원받으면 안 돼요. 후원받지 말고 그냥 자기 돈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살다 보면 관계 맺어지고, 그리고 비즈니스 보이고요. 저는요, 이제 다음 비즈니스가 보이는 거야, 이제. 저는 이제 목재 비즈니스를 보거든요,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는. 이 고사리 송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이즈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게 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커넥션이, 릴레이션십이거든요. 원주민과의 관계. 그 베이스가 있잖아.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작나무로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느낌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낌으로 오니까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다. 제가 있는 이 땅에 한 50에이커 땅이 있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야. 이제 목재라는 게 이렇구나. 다음 단계로 가려면 작은 제조소를 만들어야 되겠네. 돈 많이 안 들 거야. 10,000불에서 20,000불밖에 안 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진짜 제조소 만들 수 있는 걸로 가겠다 이거죠. 제 나이가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단계를 보는데, 그것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50대 중반에 제가 회사를 팔았으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때 50대 중반은요 힘이 남아있는 때예요. 그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 약간 두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다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다음 그림을 볼 때 이것을 석세션 플랜이죠. 결국 내가 이것을 이제 제조해서 목재 이쪽을 하게 되면 누가 이어갈 것을 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65세인데 10년 지나게 75세가 가지고 무슨 내가 얼마 동안 이것을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장부터 저는 벌써 어떻게 누가 이것을 이어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베이스 내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능한 그 건물 만드는 것부터 어떻게 원주민을 제가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있죠, 지금. 땅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물색을 하고 그 사람한테 네가 돈을 주지만은 네가 이 회사를 나중에 오퍼레이션 한다는 생각 하에서 내가 디자인을 해라 하는 그런 방향을 주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선교지 뱀기업들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그리고 예. 수익 분배, 또 현지인들과의 동역 이런 것들은 늘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끄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 또 현지인들한테 물려준다라고 뭔가 넘겨준다라고 할 때 준비하는 것도 시행착오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또 대표님만의 어떤 경험과 또 통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배구조, 수익 분배, 뭐 현지인과의 동역 구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익 분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대부분의 뱅기업들은 이익을 남겨가지고 다 도네이션하고 도와주고 하는 다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 문제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다 도네이션 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오너십이 있을까? 아니, 나는 사명감으로 할 수는 있어요. 내 때는 다음 세대에서 캐리 오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효율적이에요. 결국은 이익금의 몇 프로가 도와준 데 쓸 건가 하는 그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오너십은 약해진다는 것, 지속성은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10% 정도만 이익을 뭐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뱅기업이야? 그거 11조밖에 하지 않는 거지. 그래, 저는 지금 30%인데 40%는 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30%도 절대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성 때문에 결국은 많은 부분을 도네이션하고 도와준다고만 한다면 지속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십의 문제도 결국 저는 지금까지 오너십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20%를 원주민에게 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저는 절반 이상을 원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지 그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저는 무료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 이븐 할 거예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주식을 나는 파는데 어떤 가격으로 팔 거냐? 난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프라임 레이트 우선금리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정하는 우선금리가 있는데 그 룰을 적용하겠다는 거지. 캐나다 지금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래, 그 정도 적응을 해야지 최소한 내가 손해를 보지, 그래도 손해일 수가 있어. 충분히 그것을 다른데 투자해서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지분을 획득을 해야지 오너십이 생기는 거지, 그냥 무료로 딱 주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사장으로 일하게 되면 주식 보너스를 주는 거지요. 회사가 이익을 남겨서 이익을 가지고 내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책임을 진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단계적으로 넘겨주는 것. 그리고 스탁 옵션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봐요. 너가 했을 때 이 가격으로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지분을 또 하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지 나중에 한다도 손해 안 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얻었다 하는 것도 정당하게 얻었으니까 그런 관계 없이 그냥 주는 것도요, 바람직하지 않고 이익이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지 솔루션스 창업부터 잘 매각하시고 또 선교지 들어오셔서 현지인들과 같이 어우러 살아오신,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뱀장의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선교적 삶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또 목회자, 선교사님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교, 전도가 문제가 많죠. 선교와 전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 비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방해는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선교와 전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방해가 되지 다른 사람들이 방해되지는 않거든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히려 말은 안 하면 좋은데 말은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이중적인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전도 종족에는 복음이 잘못 전파됐는데, 잘못 전파된 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줬다는 거죠. 결국 우리 문화를 뺏고 우리 언어를 빼든 나쁜 사람들이 종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한국이 어찌 보면 오전도 종족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급하지 않나, 어찌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 공부하고 암송 많이 하기 앞서서 정말 조금 더 살아가는 것. 저는 그래서 묵상을 계속해요.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묵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묵상을 계속 하는데, 특히 원주민과 같이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000일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요.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저는 가끔가다 너무 거부감이 솔직히 느끼는 게, 몇 장 타닥타닥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은 괜찮아. 그런데 일반 성도가 저까지 가야 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되는, 선교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원주민에게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기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 말을 떠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돌아와서 기쁠까? 궁금증을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대표님 진솔하면서도 또 굉장히 광대한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일터 상황,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미 선교지처럼 되어버렸고, 5년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현장에 있었는데 제 주변에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즌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이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정말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컨퍼런스 첫 번째 날 모든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두 번째 날 일정 시작할 텐데, 네, 7시 정각에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 엄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